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져야 적정 가격이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쓸 돈이 있어야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게 결국은 부채 문제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지고 있다. 빚의 감당에서 문제가 생겼던 분들의 물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나올 물건이 더 많다는 뜻이죠. 가격이 많이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지금이 혹시 바닥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어서 일부 매수 수요가 유입이 되지만 시장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 했을 때 2,500건 정도가 넘은 수준이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균의 월별 거래량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4,5천 건은 돼야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22년 이제 하반기에는 1,000건 아래로 떨어졌었다가 23년도에 이제 정책금융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조금 일부 살아났다가 다시 또 이제 그 금융이 막히면서 거래량이 이제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소강 상태로 가는 이런 상황인데 거래량이 많이 올라갔다고 느껴지는 게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1월 돼서는 이제 신생아 대출이라는 또 정책금융이 또 새로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대환 대출의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일부는 이제 수요로 조금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소폭 거래가 늘어난 모습, 그리고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가가 많이 조정된 경우 급매물 위주로 이제 소화가 되면서 일부 거래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매매 수급 지수를 살펴보면 이제 100을 기준해서 시장에 이제 매도자가 더 많은 시장이냐, 매수자가 더 많은 시장이냐 이걸 판단하는데 아직도 이제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는 80%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80점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얘기는 여전히 이제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 그렇지만 살려는 사람은 수요는 여전히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가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호가 수준은 그 소진된 매물보다 더 높게 받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상승했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 가격에 팔리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올려도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호가는 소폭 상승할 수 있지만 올라간 호가에 추격 매수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는 상태고 금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금리 인하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라는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만 지금의 어떤 금리 조건을 이용하다가 일부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 관련해서 또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의 시점이 좀 뒤로 이연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총선 이후로 조금 판단을 늦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이제 우리는 가격이 급하게 떨어질 때 또 가격이 급하게 상승할 때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보여줘야 삶의 어떤 주거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을 경우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니즈가 많이 사회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집값이 이제 급격하게 조정되는 거를 막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격이 급하게 상승할 때 어떤 정책의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했던 이유가 그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또 어떤 규제에 있어서도 규제가 어떤 시점에 바로 규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정책이 도입이 되고 또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후행적인 효과로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 상승장을 크게 이렇게 막지는 못했던 거고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올라갔던 가격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정점을 찍고 나니까 사실은 수요가 사라지는 시장, 즉 사람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 가격에는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사라진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완전히 소강 상태로 가고 또 정책적인 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시장에 들어와 줄 수 없는 이런 모습이었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조정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또 기존의 집을 구입하신 분들 자체가
자체가 집을 실제로 수요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산 능력을 갖추고 집을 구매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 또 앞으로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 불안과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합쳐지면서 수요로 유입이 됐고, 실질적인 어떤 영끌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미래 수요가 들어와서 형성된 그 가격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왔다는 의미인데, 그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 부분이 커지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되고, 그 매물이 나오면서 경쟁적으로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급매로 나온다는 게 호가를 낮추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도 거래가 이제 바로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급격하게 조정되는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조정이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존의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고, 또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떤 레버리지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신 분들, 또는 이 부분이 이제 전세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세도 이제 사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런 레버리지 부분에 대한 부담을 못 이기는 분들은 매물로 이제 물건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이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이 가격 대비해서 새로운 신규 물건을 분양을 할 때는 그 가격 자체를 형성시켜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이제 PF 부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사회적으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방어할 필요가 있는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동안 집값 상승기에 했던 정책들을 전부 다 없애는 조치를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살아났다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이런 효과가 벌어졌고, 지금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다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이제 그 정책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수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든 가격을 받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가격이 좀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근데 이런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가는 과정을,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걸 늦추는 효과, 이런 걸 기대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수요 공급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책의 역효과라는 거는 그런 정상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를 조금 더 뒤로 미루는 이런 게 역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져야 적정 가격이 아닐까요? 결국은 재화이기 때문에 가격에 수요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수요할 수 있는, 자력으로 수요한다는 의미는 본인이 이제 모아놓은 자산 플러스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부채 수준, 이 정도를 봤을 때 그 수요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아직 않은 상태다 보니까 여전히 수요가 살아나기 좀 어려운 환경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살 때 너무 무리해서 샀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무리해서 산 수치는 명확하게 이제 가계부채 증가로 나타나 있고, 이 가계부채의 규모 때문에 사실 이제 부채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듦을 뜻하잖아요. 자기가 벌어들이는 정상적인 현금 흐름에서 어떤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을 제하고 났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의미고, 그 얘기는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걸 뜻하고, 그 내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쓸 돈이 있어야 뭐 이렇게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내수가 좀 침체되고, 그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집이라는 거는 한번 보유를 하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보유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쓰는 재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집을 수요하게 된 게 최근에 어떤 상승기에만 집을 사고 팔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전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긴 시간으로 우리는 느껴지겠지만, 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없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과거에 집을 사신 분들 지금 두세 배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2016년 대비해서 체감하기로는 두세 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한 2배 정도 수준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영향이 이 올라가는 상승기에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있지만, 그 이전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집값 떨어지면은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이런 영향은 있죠. 사람들이 심리가 점점
점점 위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수요까지 이 시장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형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어떤 순환이 좀 안 되는, 시장이 경직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우려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부동산 거품이 조금 빠진다고 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잘못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수요가 조금 살아났다, 가격이 좀 반등했다 하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개통된 GTX-A 노선의 호재가 있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일부 이제 수요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금 반등으로 이어진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뭐 어떤 실수요자 입장에서 많이 들어왔다기보다는 갭 투자의 수요가 조금 많이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의 환경이 또 조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가격이, 매매가 자체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과거 이제 고점, 아주 정점을 찍었던 그 시기에 비해서는 그 폭이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갭을 최소화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투자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수요가 조금 일부 유입이 된 형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투자자가 유입이 된다고 해서 실수요가 막 따라붙어서 지금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뭐 찻잔 속의 태풍 같은 뭐 이런 효과로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금매나 이런 거 위주로 일부 소진되고 난 후에는 다시 또 이제 좀 잠잠한 형태, 그리고 일부 어떤 주목받는 단지들, 뭐 많은 분들이 뭐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지역들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지역들은 일부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는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부동산 정책적인 규제가 많고, 이를 이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지역들, 그러면서 이제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뭐 부울경이다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근데 그 지역에는 또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사실 PF 부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지방에 많이 몰려 있고, 그만큼 이제 어떤 건설사들 또한 지방 시장에 많은 물량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 근데 이제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 물량으로 나오고, 이게 준공이 되는 시점이 됐는데도 물건이 안 팔리는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어떤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과열됐던 시기에 형성됐던 가격에서 많이 이제 내려간 경우에 일부 이제 실수요자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아직도 좀 그 조정의 폭이, 사람들이 이제 기대 심리가 워낙 있다 보니까 그 조정의 폭이 시장에서 수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조금 또 침체의 상황을 가고 있고, 또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물량들조차도 지금 할인 분야 뭐 30% 할인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할인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소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런 가격 대비해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집들은 더 가격이 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수요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아직은 뭐 어떤 상승이나 반등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미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이 이제 6만 가구가 넘어가는 수준부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6만 가구 넘어간 지 꽤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부동산의 어떤 호황기에 벌어졌던 일들이 호황이 끝나고 난 후에도 멈출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이미 지어지고 있는 집을 짓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PF 사업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일단 돈을 빌려가지고 공사를 하는 형태고, 그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바로 분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양대금을 우리가 이제 받으면서 어떤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분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근데 분양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준공후 미분양으로 쌓이게 되는 형태, 이런 물량들이 이제 계속 지금 적체되고 있는 상태고, 이 건설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지금 작년까지 한 800곳이 넘게 폐업을 했잖아요. 거의 이제 사실은 이 물건들을 지금 어떤 조정된 값이라도 누군가 이제 사주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지금 버텨낼 재간이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지방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이 매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이게 이제 수분양자들,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이 물건이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돼서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집을 등기할 수 있는 때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고, 또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투여된 자금들, 어떤 그런 빚들에 대한 부담
부담 부분이 크고 금융 비용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환가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정부가 좀 나서서 사달라 이런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시장에서 물건을 처리할 수 있으면 경매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집을 처분해서 갖고 있는 빚을 청산하고 어떤 정리할 수 있는 과정, 이게 이제 금매로 처리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지경인 거죠. 시장에서 누군가 사줘서 환가될 수 있으면 경매까지 나오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형태로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경매인데 특히나 대출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하다 보니까 이 대출에 대한 이자 감당 부분이 안 되면 연체가 뭐 2, 3개월 되면 바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형태. 이러다 보니까 2013년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은 경매 건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임의 경매만 지금 10,000건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지금 1, 2월에 이 정도로 지금 경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경매 매물로 또 소개되는 것들은 이미 한 6, 7개월 전에 발생한 물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체가 일어나고 경매를 신청하고 이게 이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매각 기일이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이 아니라 작년 중반부터 연체의 문제에 있었던 분들이라든가 빚의 감당에서 문제가 생겼던 분들의 물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나올 물건이 더 많다는 뜻이죠. 지금 나와 있는 물건도 너무 많은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신규 경매 물건들이 쏟아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를 통해서라도 시장에서 소화가 되면 낙찰이 돼서 이제 물건이 빠지고 나면은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낙찰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도 지금 안 팔리고 있고 강제적인 형태의 시장에서도 지금 매물이 소화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아직은 그 가격을 수요할 수 있는 수요가 닿을 수 없는 수준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발언을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이 정치적인 이슈가 새롭게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이후로 모든 시점을 좀 밀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는 시장의 어떤 자율 조정의 기능을 조금 막고 있는 형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지 어떤 그 충격도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를 조금 일단은 놓고 상황을 보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총선 이후가 되면 이제 그동안 밀어놨던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게 결국은 부채 문제거든요.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우리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 얘기는 GDP 대비해서 뭐 100%가 넘는 수준의 가계부채. 근데 이 가계부채 부분에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어떤 민간 사금융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고 또 가계와 동일시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부분도 포함되지 않은 수치, 그 수치만 해도 GDP 대비해서 100%가 넘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고 이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해결책을 벌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유예되고 있는 부분들, 뭐 DSR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서 이제 전면적인 도입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지금 아직 적용받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전세 대출이라든가 정책금융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DSR에 대한 규제의 예외로 지금 빠져 있고 이미 기존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DSR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부채 관리가 지금은 조금 느슨하게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담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 DSR에 대한 전면적인 적용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던 부분들을 이제는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전세에 대한 DSR의 적용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됐었잖아요. 연초만 해도. 근데 다시 뭐 올해는 DSR 적용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결국은 기본적인 방향은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 DSR 도입도 있잖아요. 결국은 더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빚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치를 보는 것, 이 사람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을 통해서 시작인데 그 전까지 이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보지 않고 빌려줬던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는 이제 대환이 됐든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하는 시기가 됐든 이런 시기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의 감당 능력을 보고 일부러 이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또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빚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게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올해 3월이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고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이라도 다시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다시 빚이 늘어날 기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어떤 금리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유지 수준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영끌 시기에 들어왔을 때는 뭐 0%대 금리 기초해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꽤나 오랜 기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가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받고 싶은 가격은 너무 높으면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래가 안 돼서 버틸 수 있으면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거래가 안 되면 자기가 그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도 총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조금 더 시장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고 앞다투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장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믿었었는데 지금은 호가를 낮춰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쓸 돈이 없어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일본이 과열을 겪었던 시기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겪었고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과 같이 조정의 과정을 꽤나 오랜 기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 시장의 비율을 보면 금융과 비금융의 비율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비금융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금융으로 이제 얘기되는 건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대2 정도로 봅니다. 7대3에서 8대2 뭐 이렇게 보는데 그만큼 부동산 비중이 높아요.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4대6 뭐 이 정도 오히려 반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수치의 갭도 크고 이런 상태로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지금 뭐 젊으신 분들은 그 어떤 성장의 시기를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자산의 가치도 그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뭐 주식을 투자했다가 뭐 IMF를 맞고 뭐 금융위기를 맞고 이러면서 굉장히 또 충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 자체가 부동산에 더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요즘도 뭐 자산 투자해가지고 가상화폐라든가 뭐 주식시장 뭐 이런 데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는 거는 실물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주는 안정감 또 그 믿음 이런 게 좀 공고한 우리 인식이다 보니까 자산의 많은 부분을 이제 부동산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과거와 똑같은 환경이라면 계속해서 뭐 어떻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고성장,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부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큰 건데 이제는 이제 저성장의 시대 이런 상태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성장이 과거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인구거든요. 사람이 많아야 경제 활동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돼서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구조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앞으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사실 이 과열기를 더 과열되게 만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판단하는 지표는 대부분 본인들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또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뭐 과거에 지금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살지 않을 금액에 영끌 하신 분들은 이거가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나는 이 자산시장 상승에 참여하지 못한 채 소외돼서 정말 그 빈부의 차를 느끼면서 사는 나락으로 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막 또 살아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집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처분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집을 사주는 구조, 그러니까 또 다시 수요를 유입이 되는 현상이 벌어져야 평년적인 거래량을 보일 수 있는 건데 지금 거래량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새로 들어온 사람은 사지만 이렇게 판 사람은 다시 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시 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만약에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또 과거에 집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부채의 비율도 가격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면 더 오른다고 믿으면 안 팔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고 그 매물을 소화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화해주고 있지만 그들이 그 판 돈을 갖고 다시 지금 가격에 들어와 준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결국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산이 8대2로 이제 거의 부동산에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쓸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남아있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을 팔지 않으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새로 만약에 다시 집을 사는 수요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 조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내가 어떤 보유를 했을 때 이 자본이 주는 이득 부분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월세를 놓든 반전세를 놓든 내가 이자를 감당하고도 일부 남는 게 있는 구조, 그 정도의 가격이 돼야 이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또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렇게 참여의 수요로 다시 돌아와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유는 이제 뭐 집을 보유를 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당장 우리가 이제 집을 보유할 때 전세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월세로 돌렸을 때 수익률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금 금리 상황도 앞으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그 초저금리 상황이 다시 곧바로 돌아오기는 힘든 구조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받는 이자가 더 크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네. 일본이 과열을 겪었던 시기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겪었고 그런 상황이 이제 일본도 결국에는 그 거품의 정점에서 이걸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근데 그 하락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서 수요할 수 있는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원래는 10년 정도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30년이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 사람들도 이제 인식도 많이 바뀌고 그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처럼 금융과 비금융의 비율이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몰입된 게 아니라 금융자산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건데 아직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뜨거웠던 시장에서 이익을 보신 분들에 대한 어떤 후일담, 그 전설 이게 지금 아직은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결국에는 시장에 속해 있는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재화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수요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어떤 가격 조정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과 같이 그 조정의 과정을 꽤나 오랜 기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조정의 폭이 우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파르게 조정이 된다면 또 그 잃어버린 시간이 일본같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조정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리를 감당하고도 어떤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치가 높고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금리가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 또 과거에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로 집을 사신 분들을 보면 내가 이 금리를 감당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단기간 3년, 5년, 10년 뭐 이 정도 내가 감당하면 나중에 누군가한테 내가 감당한 거 플러스 이익을 남기면서 누군가한테 넘길 수 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리고 집을 팔면 내 이 대금을 모두 다 갚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냥 이자만 내고 조금만 버텨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을 샀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시장에서 그 물건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서로 살려고 했었던 시장이니까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장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믿었었는데 지금은 거래가 그렇게까지 이어지지 않는 시장이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내가 뭐 10억에 사면 다음 날은 11억에 팔고 12억에 팔고 이러니까 내가 11억, 12억에 팔고 다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상승기에는. 근데 지금은 호가를 낮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계속 겪으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빌린 돈은 실제로 우리가 그냥 금액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뭐 이자를 다달이 뭐 5억을 빌리면 뭐 40년 목이지 뭐 50년 목이지 뭐 이렇게 긴 시간으로 해서 돈을 갚으니까 당장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그 빌린 돈의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내가 평생 일해서는 벌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돈을 갚아낼 능력 자체가 팔지 않으면 못 갚는데 팔리지가 않는 시장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져야 되고 그리고 팔리는 시점까지 내가 버틸 수 있으려면 금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금리라는 거는 내가 다달이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잖아요. 그 부담감 자체가 커지는 시장인데 이 물건을 내가 언제 환가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장이다.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는 더 이상 집값의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낮추면 시장에서 금방 소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저 아시는 분이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계세요. 그 물건을 보유하게 된 게 경매를 통해서 송파의 아파트를 7억대 이 정도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1주택자신데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나이신데 이분이 이제 시장 상황을 쭉 보니까 도저히 이 오래된 아파트에 계속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게 올라간 금액 이미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면 실현할 수 있는 이익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고 부동산에 내놨어요. 송파에 굉장히 이슈가 있는 아파트인데 안 팔리는 거예요. 호가가 있으니까 그 호가보다 뭐 5천만 원 정도 낮춰서 내놨는데 한 6개월을 방매했는데 안 팔려요.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물어보면 다시 조금 더 호가를 낮추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와 현실이 좀 다른 시장이다. 이 얘기는 금리가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언제 팔릴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금 지어놓고 나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은퇴를 하면 결국에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뭘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었는데 은퇴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 내가 일을 안 하는 거니까 당연히 쓸 돈이 어디서 생겨야 되는데 쓸 돈이 없어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제가 이제 예전에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얘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나한테 어떤 소득을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일정 시간 동안 내가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베이비부모들 은퇴하시는 거 은퇴 대비해서 많이 하는 게 뭐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받고 지산 분양받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걸 분양받는 이유가 뭐 어떤 이런 물건들은 시세 차익보다는 다달이 어떤 임대 소득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임대 수익률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 유지라는 게 그런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레버리지를 활용했으면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는 이득이 있어야 이거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걸 팔아서 차라리 현금 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어떤 판단들을 내가 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베이비부머들 은퇴가 많아지면 은퇴를 통해서 은퇴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시대가 왔고 그들이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갖고 있는 자산을 내가 샀던 것보다는 높은 금액에 사줄 의향이 있는 세대들이 있으니까 이걸 처분하려고 매물로 내놓고 있는 거고 또 자기가 거주해야 되는 하나의 필수적인 집도 필요하긴 하니까 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집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매물을 실질적으로 좀 내놓고 있고 그 매물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은퇴자들은 자녀가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는 이런 시기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성장기에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성장기를 거쳤던 세대들 입장에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예전보다 더 기회가 없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갭을 자기 능력만으로는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은퇴자들이 큰 평수를 팔고 작은 평으로 하는 거는 이들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뭐 다 출가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두 부부가 살거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이런 경우인데 굳이 큰 집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굳이 비싼 집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그 집을 팔아서 차익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이사 가고 또 강남에 살다가 애들 교육 다 끝나고 다 이제 직장 다 가고 나면 굳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거든요. 번잡한데 더 갖춰진 신도시 사실은 그만큼 공급이 신규 공급이 많았고 지금 어떤 아무래도 뭐 서울 불패,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또 투자 심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의 집들은 다른 데보다는 환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고 딴 데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이제 전세 부분에 있어서 전세금 자체가 레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유지하려면 필요로 하는 돈이 이만큼은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그 전세가를 유지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곳들은 이제 전세가가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동안의 시장은 이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또 전세금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었던 시장이었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하면 월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뭐 1억에 80만 원 월세 살던 오피스텔 월세 살던 사람이 5억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전셋집에 새 집에 들어가는 수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전세 문제, 깡통연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5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들어가거나 또는 자기 자본이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5억을 오롯이 내가 이 집에서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시장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나보다 어찌 보면 돈이 더 없을 수도 있는 집주인한테 그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거든요. 집을 담보로. 그 집이 뭐 10억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장이니까. 근데 그 집값이 떨어져요. 10억이 아니라 7억이고 5억이고 어떨 때는 전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매매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만큼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거죠. 마치 은행처럼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으니까 그 자금을 예전에는 풀로 빌려줬다면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일부만 빌려주고 내가 오롯이 보존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빌려주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형태 그게 반전세거든요. 이런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내가 리스크가 좀 커진 시장이다. 그러면 나의 자본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생각이 많은 시장이면 당연히 전세보다는 반전세를 택하겠죠. 그런 입장에서는 반전세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월세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데로 들어가는 집들은 대출이 있는 경우들 또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오롯이 돌려받을 수 없는 범위에 돈이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도 그거에 맞춰서 형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월세로 돌리거나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 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뭐 내가 이제 전세 안 놓겠다 월세를 돌리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 전세금을 내줄 돈을 마련하려면 누군가를 전세 주지 않으면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졌을 때 역전세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됐던 거고 이걸 해결했던 게 은행에서 빌려줘라 대환대출 작년에 했던 정책이죠. 집이 있는 사람한테도 전세금에 대한 대출 반환하는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연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이 얘기는 2년이 지나고 나면 이 전세금을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려줄 수 있다? 아니 2년 안에 무슨 수로 몇 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결국에는 전세를 주는 사람은 전세를 주면서 이 집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세를 놓고 싶어요. 근데 전세를 내주는 사람은 이 돈을 예전에는 오롯이 아무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시장의 니즈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전세 매물, 월세 매물 이런 게 늘어나는 거죠.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채워줘야 되니까.
이런 매물이 늘어나는 거고, 사실 근데 월세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는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되게 많이 오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주거비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자기 소득에 비춰봤을 때 평균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30% 정도? 이 정도 규모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원룸 뭐 8, 90만 원 살던 사람이 여기서 5만 원 올려주는 거 굉장히 퍼센트는 크잖아요. 그렇지만 5만 원 올려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집을 구하고 이제 어떤 이사 비용을 들이거나 뭐 이런 노력보다는 5만 원 정도의 인상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빌라나 뭐 이런 집들은 월세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 최저치에서 일부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계속 진짜 집이 없으면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진짜 감당하기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기분을 들게 할 수는 있지만 약간 이제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이 열세 우세도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마음들이 급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은 굉장히 롱텀이거든요. 뭐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물건이 아니고 사실은 2년 정도 살다가 보면 전세 주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되게 금방 가요. 그리고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절세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소유를 하면 꽤나 오랜 시간 가져가게 되는 이런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장에서 바로바로 환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면 누구든 막 엄청 돈이 많아가지고 막 사줄 사람이 막 대기하고 있어. 막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이게 내놓기만 하면 팔려.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롱텀을 가지고 쫓기지 않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마음이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된다고 하고 좀 거래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바닥에 신호가 나오면 나는 바로 들어가야지 막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바닥의 신호라는 거는 이런 분들의 관심마저 꺼지는 시기.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부동산은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이 돼야 진짜 바닥인 거죠. 근데 지금 아직도 기대가 크잖아요. 기다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쫓기면 안 되는 입장이 돼야 되고 쫓기면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자기 자금을 많이 그만큼 축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모아야죠. 돈을 많이 모으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기간 어떤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빚만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을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지 지금 뭐 언제 집값이 막 이제 떨어지다 다시 오를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지금 매물이 막 쏟아지는데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자기 자본이 얼마큼 있는지 내가 얼마를 빌릴 수 있으니까 그 얼마를 빌려서 뭘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기대했던 개발 이익보다 지금 현재 이익이 사라진 시장. 남들이 샀던 가격에 2배를 주고 샀는데 5억을 부담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주변에 신축 아파트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 언제 될지도 몰라.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제 완화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럼 사업을 할까요? 신축이 안 되는 거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기대감,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이 해주는 게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많이 해왔던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규제 완화책이 발표를 되면 이제 사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 투자 수요라든가 이런 게 유입될 수 있고 또 사람들도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즘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재건축 시장의 어떤 갈등 문제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재건축의 기본은 이익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개발 사업이니까. 기존에 낡은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 게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집을 얻을 수 있고 그 집을 들어가는데 비용은 적고 나중에 팔면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이러면 서로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규제 완화를 해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유는 이미 이제 기존부터 차근차근 개발 사업을 해왔던 재건축 조합들에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개발 이익보다 지금 현재 이익이 사라진 시장, 즉 부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비용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완화의 효과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 오히려 사업이 언제 완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확실시되고 있다 보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는 좀 안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조정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업의 속도를 빨리 해주는 것.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평균 소요 시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뭐 음마 같은 경우는 뭐 2003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20년이 넘도록 아직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이제 겨우 난 상태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게 재건축 사업인데, 사업이 길어진다는 거는 사업에 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시작한 시점, 뭐 이런 시점부터는 금융 비용 같은 경우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구조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가 사업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는 결국은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 즉 절차를 좀 간소화해주고 그 절차를 완화해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준다거나 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 이런 걸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못하는 사업이죠. 근데 지금은 비용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해줘도 큰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규제 완화책 중에 이제 안전진단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풀어준 게 있잖아요. 이 얘기는 예전에는 안전진단, 이 집을 이제 재건축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으려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예비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걸 이제 안전진단으로 갈 수 있는 물건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재건축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건 좀 보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사업을 가는 구조였다면, 어차피 이거 재건축할 거니까 사업 시행 인가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먼저 사업을 준비해서 쭉 추진하다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받고 사업 진행하면 돼,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럼 기간을 중복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초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줬고, 지금 뭐 일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의 재건축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형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풀어줘서 새로운 아파트를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는 부분 말고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이 더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비를 만약 일반 분양을 통해서 다 조달을 해, 그러면 하겠죠.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새 집 준다고 하면 하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자기 부담금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하고도 내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 엄청난 이익을 주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또 하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시기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도 많이 됐고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들도 많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전에는 그 정도 시세로는 뭐 조합원 분양을 좀 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담금 내고 뭐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반 분양하고 내가 큰 이익이 없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분양에서 팔 수 있는 가격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차이가 크니까 내가 부담금을 뭐 몇 억을 내더라도 나중에 몇 억이 더 생긴다, 이러면 사업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 뭐 노도강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후된 아파트 비율이 70% 정도 되잖아요. 가격대가 낮았으니까 영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 노도강인 건데, 그 지역들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재건축 사업 추진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그거에 대한 계략적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나 이 정도면 사업할 거야 하고 동의를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지를 뽑아봐야 되잖아. 근데 뽑았어. 근데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2, 3억만 더 드리면 새 집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이거를 남들이 샀던 가격에 2배를 주고 샀는데 5억을 부담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 받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 그냥 주변에 신축 아파트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이야. 근데 언제 될지도 몰라. 이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 집을 살 때도 무리를 했고 이 집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담금도 이만큼 내야 되는데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나만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지금 말하는 것보다 나중에 되면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업을 할까요? 그러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온 거거든요. 결국은 부담의 문제고 이 부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담 부분이 해결된다는 거는 시장 상황이 엄청 좋아져서 앞으로 엄청 비싸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또는 비용이 엄청 줄어드는 부분.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는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건축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사업에 소요되는 인허가 비용,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게 금융비용이에요. 자기가 각출해서 이 사업을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일반 분양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실질적인 부담금을 나누어서 내는 형태다 보니까 그 전까지 들어가는 돈을 다 빌려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이자가 높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주체들이 지금 몸을 사려요. 이게 분양도 잘 되고 나중에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대금도 다 따박따박 낼 수 있는 구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겠죠.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조달하는데 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금융비용이 더 올라가.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로 가거나 시장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시장이고 또 시장이 곧 살아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시장이에요. 재건축이 안 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설계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사비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계획했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시공사에서 공사비 단가를 얼마로 해서 얼마에 지어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데 보통은 시공사가 더 나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선진화된 어떤 평면이라든가 뭐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를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바꾸겠죠.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예전에 했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업도 언제 착수할 수 있다라는 시점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건데 보통은 사업 기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수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월에 착공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지만 3월에 착공이 안 되는 경우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비의 변동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계약했던 금액을 무조건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의가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존에 들어갈 걸로 예상했던 비용들 자재값이 올라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재값이 올라요. 인건비가 올라요. 공사를 하는데 요구하는 조건들이 막 바뀌어. 뭐 우리는 하이엔드 아파트를 지을 거야. 그러면서 예전에는 뭐 그냥 기본 샤시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수입 샤시로 바꿔서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면 당연히 다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그리고 서로 너도 나도 우리 단지는 명품 단지로 거듭나야 된다. 서로 원하는 게 최고급을 원하는 거예요. 그 고급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바뀌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본적인 자재값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말하는 금액에는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들도 이 돈을 대금을 또 자기들도 하도를 주고 일을 하는데 그거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막 갖고 있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비용으로 빌려서 돈을 주고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분양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조합원 분양이든 일반 분양이든. 그래서 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기 시작을 해야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지금 회수는 안 되고 이미 공사를 진행을 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는데 물가는 올라가. 그러면 예전에 얘기했던 걸로 안 돼. 그런데 또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 막 멈췄다가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다 계속 돈을 투입을 했다가는 이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는데 계속 돈을 투입을 했다가는 더 많은 비용으로 남게 되고 빚에 빚이 생기니까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지금 가뜩이나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안 되거나 또 분양가 자체도 조합에서는 높게 분양해야 된다. 시공사에서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또는 조금은 낮게 해서 완판을 시키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계속 투입할 수 있나요? 안 되니까 멈추는 거예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시공사가 결국에는 크레인 빼고 막 이렇게 사업을 진짜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게 조합에서 안 받아주니까. 자금이 올라가는 걸 우리는 이거 너무 비싸서 이만큼 부담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계속 비용은 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분양이 또 잘 될 거라는 확신도 없고 이런 시장 상황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이런 멈추는 현장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은평구의 뭐 단지도 조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주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조합에서 서로 뭐 조합장 하겠다 뭐 이런 이거 뭐 여러 관계 때문에 조합이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그럼 사업을 진행할 주체가 지금 없어진 것 같이 됐는데 돈은 계속 들여가면서 공사를 한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니네가 해결을 하든 아니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이게 계속 공사를 유지를 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발생을 안 하겠지만 중간에 멈추면 그만큼 그 사이에 생기는 또 비용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빗물도 맞고 뭐 여러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을 그러면 누군가 부담해 준다고 하고 부담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일반 분양을 통해서 많이 돈을 땡기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합원들이 부담금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만큼 누군가 내야 되는데 팔아서 메꾸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2억씩만 나눠내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팔 수 있는 물건 값은 떨어지고 지금 들어간 비용은 늘어났는데 나눠내야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당연히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만큼 더 내면서 사업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이러면 분란이 생기고 사업을 못 가는 거죠.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공사 중단하는 거고 조합에서는 파행을 겪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비용 부담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됐던 이유가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라는 게 시장에 퍼졌기 때문에 사업이 된 거예요. 이제 저층 아파트의 개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잠실에 지금 그 엘리트레에 있는 경우 거기가 다 예전에 주공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였잖아요. 예전에 거기 사업을 할 때는 10평, 13평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33평 아파트를 받고 추가로 돈을 돌려받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13평 갖고 있고 막 연탄 보일러고 막 이런 아파트였는데 땅은 또 아파트만큼 갖고 있었거든요. 지분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20층, 30층 아파트로 거듭났으니까 조합원들한테 그냥 거저 집을 한 채 주고 돈도 좀 돌려주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다 메꿀 수 있었던 구조. 재건축을 통해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들어왔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뭐 9층 이상 중층 아파트들, 노후된 아파트들만 남아있는데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분양가를 계속 높여도 서로 분양받겠다고 난리는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돈을 쉽게 회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거 일반 분양가로 팔면 또는 일반 분양가보다 더 올라간 시세에 팔 수 있으니까 기대이익이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업을 뭐 2, 3억씩, 3, 4억씩 부담하면서도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성의 문제지 이게 구조적인 안전성 때문에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안전진단 부분에 있어서 여러 항목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정말 물리적으로 이 아파트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판단. 이거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는 단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규제를 풀어주는 것들은 이 항목 중에서 주거 환경. 그냥 너무 오래됐고 주차장도 안 좋고 뭐 안 좋아서 해야 돼. 무너질 것 같아서 해야 돼. 보다. 이 비중보다 안 좋아서 해야 돼. 의 비중을 점수를 높여주면 안전진단 통과가 더 쉬워지겠죠.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무너질 것 같아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못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런 안전진단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재난구역 뭐 이 법적으로 빨리 급하게 급행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기간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돌발 변수들이 워낙 많이 있고 이 사업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뭐 이사회도 만들고 대의원도 있고 조합장도 있고 뭐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법인에 대한 안에서 서로 법인의 어떤 대표를 하거나 어떤 주요 세력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견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 하지 말고 시장 좀 다시 좋아지고 나면 그때 다시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엄청 의견이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막 길어지는데 돈은 이미 들어가 있어.
한번 조합원 들어가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고 파는 것도 원활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사업을 나는 하겠다고 해서 이 물건을 산 거니까 사업이 될 때까지 중간에 막 시세 차익 남기려고 팔고 이런 거를 법적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판단인 거죠. 근데 재건축에 대한 기대 가치는 이미 엄청나게 반영이 돼서 일반 신축이랑 뭐 큰 차이도 없는 가격을 불러. 그러면 어떤 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죠.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걸 해가지고 낡은 아파트 새로 지어서 최신식,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아파트로 거듭나면 여기 지역에서는 우리 단지가 최고의 단지가 될 거고 그만큼 수요가 집중될 거고 그러면 높은 가격이 형성될 거고 나는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게 돼야 사업을 하는 거죠. 물리적인 어떤 노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좀 예전 아파트들 보면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단지들 이제 자기들끼리 단지 내에 일부 지역을 활용해가지고 주차장을 증설한다든가 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단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투여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요즘 이제 트렌드가 너무 신축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신축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나이를 먹듯이 영원히 새 거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다음에 오는 애가 더 신축이지 나는 이제 신축이 아닌 거잖아요. 이 시간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럼 이 물건이 효용이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트렌드는 조금만 뭐 2, 3년만 지나도 뭐 이제는 신축이 아니야 막 이렇게 뭐 얘기하고 4, 5년만 지나도 얘기하고 새로 들어오는 게 신축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제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지었다고 해서 무너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사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어떤 건축 규제에 따라서 집들을 짓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거든요. 똑같은 33평이라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자체가 신축이 아니면 무슨 난리 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면에는 그만큼 신축 공급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많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나왔고 그럼 기존의 집들과 큰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 비싼 물건들이 시장에서 팔리려면 이게 엄청 좋다고 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하는 환경이 돼야 신축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앞으로 발생할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점점 그게 가격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생짜로 있는 집, 이제 재건축을 시작한다라는 거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의 과정이 더 어떤 불투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대 이익이 반영이 덜 된 수준이어야 하고 여기서 실제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거는 새로운 건축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그 계획이 확정되는 걸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새 아파트가 된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지는 거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이 사업이 정말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떤 과거보다는 개발에 대한 불투명성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그 기대이익이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였어요.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의 인가 단계별로 가격이 조금 반영되는 형태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뭐 하면 무조건 된다고 하니까 이 초창기부터 가격이 이 나중에 분양이 얼마 할 거고 나는 뭐 10억 하던 거를 나중에 30억 할 거니까 25억에 사겠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불확실성이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는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투자했을 때 과연 이익이 있을까요? 리스크가 더 클까요? 이런 걸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을 해야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이런 판단들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